요즘 집 정리 좀 해봤어? 우리 집은 텅 빈 방만 둘인데 먼지만 쌓여서 걱정이야. 나도 그래. 둘이 살면서 방이 셋이나 되니 괜히 쓸데없이 청소만 늘더라니까. 다음 달 관리비 고지서 보곤 깜짝 놀랐잖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아파트 단지에 새로 생긴 25평형 소형 평면 알아봤어? 짐 반만 줄이면 멀쩡히 살 수 있겠다 싶더라. 에이, 나이 들어서 이사 가기 힘들지 않을까? 글쎄, 지난주에 만난 건축가 박영민 선생이 그러시는데 집이 넓으면 걱정도 넓어진다더라. 작은 집이 오히려 편안하대. 그분 얘기 궁금하다. 오늘 유튜브로 봐야겠네. 안녕하세요. 여든에 가까운 나이라고 해도 늘 마음만은 젊게 사는 건축가 박영민입니다. 올해로 설계 일을 시작한 지 35년이 넘었고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부터 전원주택과 협소주택까지 여러 형태를 직접 짓고 살며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 긴 시간을 통해 얻은 깨달음, 그리고 제가 직접 찾아다니며 보고 들은 국내외 노년 주거 사례들을 풀어놓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 편안히 들으시고 화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살짝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제 이야기로 문을 열겠습니다. 제 아내와 저는 방이 셋인 아파트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독립한 뒤 거실과 방 두 칸이 텅 비게 되니 이상하게도 집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간이 넓어 좋을 줄 알았는데 바람이 새는 것처럼 마음 한쪽이 허전했고 청소는 번거로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침실과 부엌, 작은 책상 근처에서만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감히 이사를 택했지요. 국민주택 규모라 불리던 25평 남짓한 집으로 옮기고 이삿짐 목록의 절반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집이 내 삶에 맞추어야지 내 삶이 집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것을. 짐을 줄이면 집이 작아도 넓어집니다. 그 핵심은 수납입니다. 깊고 어두운 창고는 물건을 삼켜버려 우리가 무엇을 갖고 사는지조차 잊게 만듭니다. 저는 벽에 얇고 긴 선반을 달아 한눈에 보이게 정리했습니다. 사계절 옷은 작은 옷방 안쪽에 가로로 걸어 앞뒤가 보이도록 배치했고 아이들 추억이 담긴 물건은 사진으로 남기고 실제 물건은 정리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동선은 절반으로 줄었고 매일 걸음수가 적어졌는데도 오히려 피로는 덜했습니다. 좁은 집이 주는 편안함은 이렇게 삶의 리듬을 바꿔줍니다. 이제 시선을 바깥으로 넓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노년층을 위한 생활 공간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서울 광진구의 더 클래식 500입니다. 지하철역에서 걸어서 5분, 대형 병원과 백화점이 가까운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이곳은 고급 실버타운이라 불립니다. 층수 제한 덕분에 하늘이 탁 트여 있고 중앙 정원이 널찍합니다. 입주 어르신들은 아침마다 수영장 물 위를 걸으며 관절 운동을 하고 낮에는 문화센터에서 오카리나 수업이나 수채화 동호회 활동을 하십니다. 한 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증금이 꽤 들었지만 병원도 가까워 안심이 되고 언제든 친구를 불러 차를 마실 수 있어 마음이 젊어진다. 저는 그 미소에서 주거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확인했습니다. 용인에 자리한 삼성 노블카운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6만 평 남짓한 정원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산책로마다 새소리가 가득합니다. 인상적인 점은 의료관과 생활관, 요양 케어동이 한 울타리 안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즉 건강할 때부터 요양이 필요할 때까지 집을 옮기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다. 한 어르신은 손주가 방문하면 정원 연못 옆 나무 그네를 태워 준다고 하셨고 그 장면을 듣는 것만으로도 전원형 실버타운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급 시설뿐 아니라 서울 금천구 보린주택처럼 소규모 공동체 주택도 있습니다. 모두 합쳐 14세대가 살지만 1층 사랑방에선 매일같이 웃음소리가 떠납니다. 작은 텃밭에서 기른 상추를 나눠 먹고 요일을 정해 함께 식사를 하니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임대료가 관리비 포함 월 7만 원 남짓이라고 하니 저소득 어르신에게도 부담이 적습니다. 도봉구 해심당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며 건물 내부 곳곳에 동작 감지 센서를 달아 일정 시간 움직임이 없으면 관리자가 곧바로 문을 두드려 안부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도시형 공동체 주택은 비용은 낮추고 돌봄은 강화해 초고령 사회 한국에서 꼭 필요한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밖으로 나가면 이야기거리가 더 풍성해집니다. 강원도 영월에는 폐교를 개조한 마을형 실버하우스가 있습니다. 운동장 한복판에 커다란 비닐하우스를 세워 주민 공동 온실을 만들고 교실이었던 곳은 목공 작업실과 노래 교실로 바꿨습니다. 도시에서 오신 어르신들은 매일 아침 고추 모종을 돌보고 오후엔 기타를 배우며 하루를 보내시더군요. 저는 그곳에서 작은 집, 큰 공동체라는 문장을 다시금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 국경을 넘어 일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 도쿄 bunkyō구 한 골목에는 백산의 집이라 불리는 10평짜리 3층 협소주택이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80을 넘긴 할머니인데 딸 부부가 할머니가 살던 동네를 떠나지 않도록 마련해 준 집입니다. 폭 두세 걸음 남짓한 땅에 지었지만 가운데에 작은 마당을 두어 햇빛과 바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가 마당에서 차를 우려 이웃과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익숙한 환경에서 이어가는 일상이 얼마나 값진지 깨달았습니다. 일본에는 이렇게 협소주택을 베리어 프리로 개조해 노인이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돕는 사례가 많습니다. 층계를 완만하게 만들고 각 층마다 화장실을 두며 침대 옆에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집이 작다 보니 난방비가 적게 들고 지하철역이 가까워 병원이나 시장을 걸어서 갈 수 있다는 이점도 큽니다. 일본뿐 아니라 유럽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네덜란드에는 호그백이라는 치매 마을이 있습니다. 담장 안에 20채 남짓한 집이 있고 치매를 앓는 어르신들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식료품점과 극장을 오가며 지냅니다. 돌봄 인력은 흰 복을 입지 않고 동네 이웃처럼 행동해 어르신들이 자신의 병을 매 순간 의식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저는 이 마을을 둘러보며 건축이 한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덴마크는 코하우징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전국에 400개 넘는 세대 공동체 주택이 있고 그중 절반가량이 노년층 중심입니다. 제가 방문한 아고라 하베르네라는 단지는 모두 20세대가 모여 사는데 개인 집 크기는 작지만 단지 중앙에 온실 정원과 공용 부엌 목공방이 있습니다. 저녁이면 입주민이 돌아가며 큰 솥으로 수프를 끓이고 다 함께 모여 식사하며 하루를 정리합니다. 노년의 고립이란 단어가 이곳에는 없었습니다. 미국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애리조나주에 조성된 선시티는 우리나라 여의도보다 넓은 부지에 5만 명 가까운 은퇴자가 사는 거대한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자동차 대신 골프카트를 타고 골프장과 수영장, 공연장을 오가며 살죠. 오전엔 요가, 오후엔 도예, 밤엔 밴드 공연을 즐기며 활동적인 노후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 스케일이 놀라워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는데 중요한 점은 자치 규약입니다. 주민 스스로 모임을 조직하고 필요한 규칙을 만들며 마을의 주인이 됩니다. 또 하나 소개하고 싶은 곳은 콜로라도 볼더시의 실버세이지 빌리지입니다. 16가구가 모여 만든 작은 코하우징인데 주차장은 단지 가장자리에 두고 가운데는 꽃밭과 텃밭으로 채웠습니다. 이웃이 집 문을 열면 바로 마주칠 만큼 가까워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격주로 공동 부엌에서 카레나 수프를 만들어 함께 먹습니다. 특히 몇몇 가구는 시에서 매입해 저소득 노인에게 시세의 3분의 1 가격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정신이 공간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나라마다 방식은 달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집은 작아지고 공동체 공간은 커집니다. 둘째, 의료와 돌봄을 집이나 동네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셋째, 이웃과 어울릴 수 있는 디자인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넷째, 자신이 오래 살아온 지역을 떠나지 않고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의존하고 노인이 아프면 요양병원으로 가는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사례들은 길을 보여줍니다. 도시 안에서도 노인 공동체 주택을 늘리고 실버타운을 대형 병원 곁이 아닌 동네 한복판에 배치하고 아파트도 층간 단차를 줄여 무장애로 바꾸어야 합니다. 작은 집, 큰 공동체. 이것이 초고령 사회를 통과하는 열쇠입니다. 실제로 저는 최근 서울 외곽 남양주에 15세대 규모의 시니어 공유주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 전용 면적은 18평 남짓이지만 단지 중앙에 나무가 우거진 마당을 두고 가로등 대신 낮은 정원등을 설치했습니다. 부엌은 서너 가구가 함께 쓸 수 있도록 묶어 배치했고 남는 공간에 공방과 서재를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어디서든 하루에 한 번은 이웃과 눈을 마주치게 디자인하고 마주친 뒤 안부를 묻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제 설계의 목표입니다. 마무리하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 집을 고르기 전에 내 삶을 먼저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자주 하는 행동, 좋아하는 취미,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둘째, 짐을 줄이십시오. 최근 1년 안에 쓰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비우고 추억은 사진으로 남기면 됩니다. 셋째, 작은 집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작은 집은 동선이 짧고 관리가 쉬워 체력이 줄어드는 노년기에 오히려 유리합니다. 넷째, 이웃과 함께할 방법을 고민하십시오. 지자체가 운영하는 야학, 동네 도서관, 작은 공동 텃밭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을 마음으로 먼저 거닐어 보십시오. 의료시설, 대중교통, 시장, 문화공간을 발품 팔아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그 지역에서 몇 달이라도 살아보시길 권합니다. 집은 삶을 담는 그릇입니다. 짐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평소보다 교류가 넓어야 합니다. 나이 들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질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욕망과 걱정을 내려놓고 꼭 맞는 집을 찾아 밝은 햇살처럼 환한 나날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꿈꾸는 데 작은 길잡이가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만남을 약속해 주세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